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삶이 선사한 모든 경험과 배움, 그리고 작은 발견들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68세의 나이에 시간만이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들 중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 타인의 의견으로부터의 해방. 오랫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갇혀 살았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히 기억납니다. 45세 때 조카의 생일 파티에 갈 옷을 고르고 있었죠. 5벌의 옷을 번갈아 입어보며 시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가 내 나이에 적당할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지금은 그런 걱정들이 우습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그 아주 선명한 색깔의 옷이요. 공원을 산책했어요. 한 이웃이 할머니 나이에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5세의 춤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 일어났어요. 몇몇 지인들은 그 나이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제 딸은 다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내린 가장 해방감 넘치는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편한 바지를 입고 제 또래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춥니다. 지난달에는 동네 복지관의 여름 축제에서 춤 공연에 참가했어요. 손주들이 와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12살 된 손녀가 영상을 찍어 자기 SNS에 올리면서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라고 썼답니다. 2. 우리가 짊어진 물건들의 무게. 5년 전 제 남편 김철수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집은 물건으로는 가득했지만 의미는 비어 있었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보관했어요. 각 장롱은 언젠가 쓰일 물건들의 박물관이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도자기 세트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았죠. 태그가 그대로 달린 옷들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 민지가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기억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차 기억은 물건이 아닌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건 정리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카드와 편지가 가득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오후 내내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냥 다시 보관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들은 사진을 찍어 디지털로 보관하고 손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몇몇 아름다운 편지들은 콜라주 앨범으로 만들었고 일부는 수제 책갈피로 만들어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는 것들은 액자에 넣어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그림의 주인공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3. 아니요라고 말하는 기술.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준비했던 그 많은 일요일 점심 식사들, 의무감에 참석했던 그 많은 가족 모임들, 2년 전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나요. 아무도 진심으로 감사해 하지 않는 정성 들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지쳐있는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몇 시간 동안 준비한 호두파이보다는 자신의 휴대폰에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요.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간단한 점심 식사를 제안했고 각자 한 가지 요리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몇몇 가족들은 전통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불평했지만 You know what? 그것은 우리가 몇 년 만에 가진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저는 정말로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주방에서 지치지 않았죠. 또한 저에게 좋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웃 박영희 씨가 뜨개질 모임에 참여하라고 고집할 때 저는 체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늦은 밤까지 하는 생일 파티가 있을 때 그것이 제 수면과 일상에 영향을 줄 것을 알기에 축하 메시지와 선물만 보내고 가지 않아요. 4. 거울과 나, 새로운 우정. 이것은 아마도 배우기 가장 어려웠던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년간 저는 거울과 매일 싸웠습니다. 새로운 주름 하나하나가 고민거리였고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작은 패배처럼 느껴졌죠. 기적의 크림과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시술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손녀가 제 30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죠. 할머니 정말 예쁘셨어요.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랬지. 지금은 늙었지만. 그러자 아이들만이 가진 그 지혜로 손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여전히 예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요. 그 말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름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주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눈가의 주름은 손주들과 함께 웃은 흔적이고, 이마의 주름은 새 아이를 키우며 얻은 지혜와 함께 왔고, 목의 주름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에 헌신했던 세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거울을 볼 때 더 이상 30대의 제 모습을 찾지 않습니다. 68세의 제 모습을 축하합니다. 더 예뻐 보이고 싶을 때 화장을 하지만 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You know what? 지금처럼 제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 적이 없어요. 5. 잊혀진 열정 재발견하기 수년간 제 일상은 자동적이었습니다. 일, 집, 가족, 의무, 은퇴했을 때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어요. 갑자기 생긴 많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서랍 깊숙이에서 젊은 시절의 낡은 시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저 제 생각과 감정을 종이에 옮기는 즐거움을 위해서요. 곧 동네 도서관의 문학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유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가진 멋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포기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을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은 탓이죠.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반기였던 곳에 제 작은 화실이 있어요. 저는 박수근이나 김황희 같은 대가는 아니지만 빈 캔버스 앞에 설 때 느끼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제 집 벽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모두 삐뚤빼뚤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제 것이고 진실된 것들이죠. 6. 상처 주는 관계와의 작별 수년간 저는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 관계와 가족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항상 하지만 가족이잖아 나. 우리는 오래 알고 지냈잖아. 라는 변명을 했죠. 제 체중에 대해 항상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촌 언니가 있었고 문제와 인생 불평만 털어놓기 위해 저를 찾는 친구가 있었으며 제 성취를 항상 깎아내리는 오빠도 있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결국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촌 언니에게는 확고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숙 언니, 내 몸은 내 책임이고 나는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해. 처음에는 제 대답에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그런 식의 말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비관적인 친구와는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끝없는 불평을 시작할 때마다 부드럽게 주제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좋았던 일 하나만 얘기해봐. 그래도 부정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면 정중하게 만남을 줄였습니다. 오늘날 제 사회적 관계는 더 작아졌지만 훨씬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웃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본질이죠. 7. 내 인생 내 길. 저는 항상 성공적인 의사 경력을 쌓은 동생과 저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동네 학교 선생님이 되기로 선택한 반면 동생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죠. 수년간 제 인생이 동생의 것보다 작다고 느꼈습니다.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비교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나 자신에게 깨달았습니다. 제 퇴직 축하 파티에서 받은 수많은 제자들의 편지, 그중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현재 엔지니어인 한 남자분의 편지였는데 제 수학 수업 덕분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고 썼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마트에서 한 여성분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학습 장애가 있었던 제 옛 제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 딸이 이제 선생님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수년 전 제가 해준 지원에 영감을 받아서요. 마트 선반 사이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 선택, 승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이 누구의 것보다 크거나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저 유일무이한 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직 생활 동안 영향을 준 모든 삶은 제 개인적인 하늘의 별들이에요. 8. 새로운 꿈, 새로운 지평, 항상 역사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인생은 저를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63세에 많은 고민 끝에 지역대학의 몇몇 강의를 청강생으로 수강하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무서웠습니다. 반에서 유일한 할머니가 될 것 같았거든요.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세 분을 만났어요. 모두 늦게 꿈을 실현하는 중이었죠. 한 분은 미술을, 다른 분은 문학을, 그리고 75세의 할머니는 철학을 공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비공식 지원 그룹을 만들어 수업 전에 만나 커피를 마시며 경험을 나눴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감동적일 정도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컴퓨터로 자료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도와주러 왔죠. 수업 중 토론에서는 교수님들이 제 인생 경험을 소중히 여겼고 제가 배운 내용을 실제 경험과 연결지어 이야기할 때 동료들은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학위나 새 직업을 찾지는 않아요. 순수한 배움의 즐거움을 위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배움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지식 하나하나가 싹을 트이우고 꽃피는 씨앗이 되어 우리 삶에 다양한 색채를 더해줍니다. 9. 자신의 행복에 대한 권리 수년간 저는 모든 이의 필요를 제 것보다 앞세웠습니다. 자녀들, 남편, 노부모님,
모두가 저보다 우선이었죠. 가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진정한 긴급 상황이 아닐 때도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죄책감 없이 오늘은 안 돼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얼마 전 딸이 갑자기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마침 제 수중 운동 시간과 겹쳤어요. 과거에는 망설임 없이 제 일정을 취소했겠지만 이번에는 이미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딸은 놀랐어요. 제 아니오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you know what? 그녀는 다른 해결책을 찾았고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딸은 저를 단순히 언제나 가능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필요가 있는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매주 토요일 아침을 온전히 저를 위해 비워두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제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빵집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그냥 주변을 관찰합니다. 이런 선택된 고독의 순간들은 소중합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자신과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기술과 현대적 연결. 두려움 극복하고 세대 간 격차 줄이기. 처음에는 이 모든 현대성에 대해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라고 고집할 때 저는 저항했죠. 왜 필요해? 내 집 전화기가 아주 잘 작동한다고 라고 말하며 큰 버튼이 달린 오래된 전화기에 매달렸습니다. 팬데믹 동안 기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립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손주들은 영상 통화로만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연결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게 의존해야 했죠.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가 왔다고요. 동네 복지관에서 기초 컴퓨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마우스를 사용할 때 손이 떨려 잘못된 클릭으로 컴퓨터를 망가뜨릴까 두려웠죠. 하지만 윤호호가 제 최고의 선생님이 되었나요? 12살 된 제 손자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 아이가 와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감동적일 정도로 인내심 있게 카카오톡 사용법, 영상 통화하는 법,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법, 아직도 마법 같은 개념이에요 을 보여주었죠. 작은 성취마다 음성 메시지 보내기, 사진 공유하기, 그룹 영상 통화 참여하기, 축하했어요. 이제 저는 3개의 카카오톡 그룹에 참여하고 있어요. 가족 그룹, 수중 운동 그룹, 그리고 옛 동료 교사들 그룹.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배워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학교의 옛 제자들을 위한 페이스북 그룹도 만들었어요. 이미 200명 이상이 모였고 오프라인 모임도 조직했답니다. 1. 시간과 일상의 가치. 현재를 살아가는 법 배우기. 61세 이후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시간, 작은 것들의 시간,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순간들의 가치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늘 다음 약속, 다음 할 일만 생각했죠. 아침 식사는 서둘러 먹으며 그날의 할 일 목록을 확인했고 식사 시간은 기계적으로 TV 앞에서 보내며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작은 건강 악화, 응급실에 가게 된 고혈압, 이후에야 시간과 일상에 대한 제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영숙 씨, 속도를 늦추셔야 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의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지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일을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예요. 커피를 천천히 준비하며 부엌에 가득한 향기를 음미합니다. 베란다에 몇 분 동안 앉아 새들을 관찰하고 아침 바람을 느낍니다. 작은 기쁨의 일기라고 부르는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날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이웃의 미소, 정원에 핀 꽃, 친구의 따뜻한 전화 한 통. 우리가 큰 사건들을 쫓느라 인생을 보내는 동안 진정한 행복은 세세한 것들 속에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최종 성찰, 나이의 선물. 68세인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전은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여기저기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떠난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저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61세 이후의 삶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지혜에 따라 살 용기를 가질 때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짐이 물건이든 관계이든 걱정이든 말이죠. 얼마 전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비결은 바로 비결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여정, 실수, 승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 손주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책과 같아. 지금 당신이 어느 페이지에 있든 상관없어요. 각 장마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의 이 장에서 저는 진정한 젊음이 주름의 부재가 아니라 꿈의 존재, 새로 시작할 용기, 매 순간을 즐기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속 제 얼굴을 볼 때 모든 주름과 세월의 흔적과 함께 미소 짓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날에 감사하고 모든 배운 교훈에 감사하고 제 인생의 일부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마침내 진정한 제 모습이 되는 법을 배운 것에 감사합니다. 결국 61세 이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경험의 열매를 수확하고 두려움과 구속 없이 새로운 행복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각 주름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각 흰 머리카락이 하나의 교훈이며 매일이 더 가볍고 진실되게 살아갈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는 때입니다. 12. 건강과 웰빙. 몸의 소리 듣기 아시다시피 61세 이후 제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제 관계였습니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거나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제 몸의 소리를 듣고 존중하는 법, 그 신호와 필요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을 말합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저는 제 몸을 지치지 않는 기계처럼 대했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대충 먹고 피로와 스트레스의 신호를 무시했죠. 죽어서 쉬지 뭐라고 말하곤 했어요. 바쁜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부심으로 말이에요. 변화는 63세 때 겪은 놀라운 경험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루에 1000가지 일을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었죠. 은행에 갔다가 마트에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가슴의 작은 통증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저 피곤한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길 한복판에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약국이 있었고 한 친절한 영혼이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제 혈압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180에 120. 그것이 제 경고 신호였고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맞게 될 거라고요. 그때부터 제 몸과 재연결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습관이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항상 좋아했지만 서둘러 먹곤 했고 종종 다른 일을 하면서 서서 먹었죠. 식사 시간을 성스러운 순간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노트를 사서 일주일치 메뉴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품을 우선시했어요. 토요일마다 동네 시장에 가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철 식품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시도해봅니다. 예전에는 채소를 싫어하던 막내 손자도 이제는 저와 함께 가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색깔을 발견하며 즐거워합니다. 운동은 점진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분씩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 3회 1시간씩 걷기를 하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수중 운동도 합니다. 하지만 몸이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날에는 그 말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어요. 더 이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주의 깊고 애정 어린 경청입니다. 수면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잠자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가요? 이제는 잠자기 전 성스러운 의식이 있습니다. 캐모마일 차 한 잔, 30분간의 독서, 침실에서는 휴대폰이나 TV 없이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 30분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알람 시계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운 것일 겁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했고 누구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과부에 걸리고 아프게 되었죠.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요. 아이들과 함께 의사 방문 일정을 돌아가며 맞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연결의 순간이 되었어요. 이동하는 동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큰 손녀는 제가 일주일치 약을 구획이 있는 상자에 정리하는 것을 돕습니다.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을 애정과 상호 돌봄의 순간으로 바꾸는 거죠. 정신 건강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2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제 세대 많은 분들이 아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you know what?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두려움, 불안, 걱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오늘날 저는 건강을 의무나 부담이 아닌 자기 사랑의 행위로 여깁니다. 매 잔의 물, 매 과일, 매 산책은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잘 잔 매 밤,
매 휴식의 순간 피곤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아낀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최고의 부분인가요? 제가 자신을 더 잘 돌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손주들과 더 많이 놀아주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지며 제 프로젝트와 꿈을 위한 에너지가 더 많아졌어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존재, 기쁨의 존재, 활력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듯이 우리 몸은 우리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집입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사는 곳이죠. 그것을 돌보는 것은 허영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필요성이고 존중이며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을 시작하기에, 이 경청을 발전시키기에, 우리 자신과의 이 소중한 연결을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